계속 진행합니다. 이번에 문제는 이제 그 비접지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락 시에 그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그 전류는 위상이 앞서냐 늦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락 전류는 무슨 전류죠? 얘는 충전 전류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대부분이 뭐예요? 정전 용량에 의해서 흐른다는 거죠. 그 충전 전류는 어떻게 되죠? 90도 앞선 전류죠. 유도 전류는 90도 뒤진 전류예요. 그러니까 이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는 유도 전류, 유도 전류는 지락 고장 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단락 고장 시에 나타나는 거죠. 단락 고장 시. 그래서 90도 빠른 전류다. 그 다음에 송전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 시 인접 통신선 유도장애가 가장 큰 중성점 접지 방식은 뭐냐? 유도장애가 크다는 얘기는 지락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런 거는 뭐냐? 이해되죠? 다음, 이상 전압의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무슨 접지예요? 유효 접지. 유효 접지는 어디에 속하죠? 직접 접지에 속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쉬워요. 다음 문제를 보면 송전 계통에 있어서 지락 보호 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얘도 뭐야? 직접 접지죠. 자, 우리는 이제 직접 접지가 뭔지 이해하시면 금방 이런 것들은 답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송전 계통의 접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은 선로의 정전 용량과 뭐를 리액터에 대한 병렬 공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래서 틀렸어요. 직렬 공진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고저항 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작아요. 이중 고장에 발생시킬 확률이 거의 없으며 비접지식보다는 많은 편이다. 고저항 접지 방식은 그 저항 접지거든요. 저항 접지인데 얘는 지락 전류가 제어가 된다고 그랬죠.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적게 흐를 수도 있는데 얘는 무슨 경향을 띈다고 그랬어요? 고저항 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소호 리액터적인 경향을 띱니다. 소호 리액터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런데 이 지락 전류는 비접지보다는 지락 전류가 어떻게 돼요? 크죠. 지락 전류는 비접지보다는 크죠. 그래서 비접지보다는 크게 나타나는데 비접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중고장에 대한 발생 확률이 비접지보다는 어떻게 돼요? 많은 편이기 때문에 비접지보다도 발생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거의 없으며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 이상 전압이 낮기 때문에 변압기 선정 시 변압기의 절연을 낮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비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지락전류 차단이 어려워요. 검출이 잘 안 돼요. 작기도 할 뿐더러 검출이 잘 안 돼요. 장거리 송전선을 할 경우에 이중고장 발생을 예방하기 좋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써놨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로에 채용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절연을 낮게 하는 거예요. 전위 상승을 1.3배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절연을 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다. 소호리액터 접지는 완전 공진에서 약간 과부상합니다. 10% 정도 과부상합니다. 이것을 공진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합조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합조도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즉 오메가 L과 300 오메가 C분의 1에서 얘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도록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상전압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조도를 플러스로 하는 겁니다. 자, 합조도에 대한 식을 기억하시면 되죠. 소리액터 탭 전류하고 전대지 충전 전류의 차를 구한 다음에 전대지 충전 전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다음, 일선 지락 전류가, 일선 지락의 경우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하면은 뭐죠? 소리액터를 송전 계통에서 쓰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의 다음 어느 상태가 되어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가? 병렬 공진 상태죠. 자, 그 다음 소리액터 접지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지락 전류가 작다, 안정도가 높다, 경감된다, 유도장애.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그 지락 전류 선택 동작이 용이한 것은 소리액터가 아니라 뭐죠? 직접 접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소리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소리액터의 크기는 어느 것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옴으로 구한 거하고 헨리로 구한 거. 지금 여기서는 L이라고 했으니까 헨리로 구한 걸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자승이니까 오메가 자승이 들어간 거 찾아야 되겠죠?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리액터에 대해서 소리액터의 공진 탭을 구하는 거죠. 소리액터 공진 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리액터에 대한 공진 탭을 구하라. 공진 임피던스를 구하라. 아까는 변압기 리액턴스가 있었는데 얘는 변압기 리액턴스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X값만 구하면 되죠. 300 오메가 C S분의 1 이걸로 계산하면 되죠. 이게 공진 탭입니다. 그래서 3배의 오메가 2파이의 주파수가 60 여기에 X니까요. 오메가 C C는 0.5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분의 1이죠. 계산하면 1768 오음이 되는 거죠. 1770 정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진 탭 하면 탭은 뭐냐라고 하면 단자예요, 단자. 단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액터가 이렇게 접지가 되죠. 접지가 되는데 탭이 있어요, 이렇게 탭이. 어느 거에 연결할 것이냐, 요걸 탭이라고 그래요, 탭. 어느 거에 연결할 것이냐. 연결하면서 여기에 대한 오음 값이죠. 이 값이 달라집니다. 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진 탭을 선정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탭을 선정할 때 몇 오음이 나오느냐. 이 소리액터를 접지를 하게 되면 리액터의 단일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리액터에 대해 탭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탭을 찾아주는 것이 공진 탭의 선정이다. 이러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유도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유도장애. 유도장애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유도장애 아시죠? 한번 유도장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을 유도장애라고 하는가? 무엇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유도되어서 뭐 장애를 일으키는 거겠죠? 생각을 해보면 유도장애가 그럼 뭐냐 이게? 유도장애.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인덕션이죠. 인덕션.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덕션이에요.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이에요.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인덕션 씁니까?
인덕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인덕션은 자장에 의해서 가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 그 가열 장치 중에 가스레인지 말고 전기레인지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인덕션 방식이 있잖아요. 그 인덕션이 되는 우리 가열체가 따로 있죠. 그 인덕션이라고 하는 게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열하는 거예요? 유도 가열하는 거잖아요. 유도. 그 유도라는 말입니다. 유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유도되어서 그러니까 유도되어서 이상 전압이 들어오거든지 유도되어서 어떤 그 이상 전류가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요게 전력선이고 얘가 전력선이고 얘가 통신선이면 근접해 가면 이게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유도가 인덕션이 생깁니다. 유도가 생겨요. 전류가 흐르고 자장이 만들어지면 그 자장이 통신선에 쇄교하게 되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돼요? 유도되어서 통신선에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압이 통신선을 정상적으로 동작 못하게 하는 겁니다. 통신선에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하고 노이즈, 잡음 또 정상적인 통신선의 역할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장애입니다. 장애. 어떻게? 인덕션이 되어서 장애를 일으킨다. 그 인덕션을 일으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태틱 인덕션이 있고 마그네틱 인덕션이 있단 말이에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전기, 마그네틱 하면 전기, 자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렉트로마그네틱 하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전자석에 의한 전자적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도장애는 크게 나눠가지고 스태틱 하면 정진, 정전, 정지적인 그렇죠? 전기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스태틱 되어 있는 인덕션이에요. 이건 전자유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주파 유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력계통에서 다루는 것은 정전유도하고 전자유도를 주로 다룹니다.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영상전류입니다.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흐르는 영상전류. 이 영상전류가 원인이 되어서 영상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전압이 생긴단 말이에요. 유도 전압을 일으켜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M이 있다면 이 A에 흐르는 전류가 M의 통신선에 유도된다면 제2의 오메가 M에 IA라고 하는 전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유도 전압, 되는 전압.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B, C도 있겠죠? 여기에 IB, 제2 오메가 M에 IC도 있겠죠? 그래서 제2의 오메가로 묶어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유도정 이게 다르다면 또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M이 다 같다면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것이 됩니다. 요거. 이 전류의 합이 바로 뭐냐? 얘가 영상전류예요. 세 전류의 합이잖아요. 대칭좌표법에서 영상전류는 3분의 1의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장 해석을 할 때는 대칭좌표법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워낙 그 해석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 전류의 합은 영상 전류의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유도 전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전류가 되겠죠. 결국 이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압이 생기게 되면 유도장애가 생기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유도장애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장애를 줄이려면 결론은 뭐예요? 이 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 됩니다. 이 전압을 줄여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요 M이 미리헨리잖아요. 미리헨리 per 킬로미터잖아요. 킬로미터. 그러면 1km 등이니까 Lkm 값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M 값이 이제 여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전체적인 단위가 헨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길이에 비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하고 나란하게 가면
유도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도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른하게 가면 안 돼요. 나른하게.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도 줄여야 되겠죠?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상호 인덕턴스가 커지니까 멀리 떨어뜨려야 되고 나른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게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은 얘가 전력선이고 얘가 통신선이면 유도장애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병행하다가 교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차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야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교차시 어떻게 가까이 근접하더라도 직교로 교차해버리면 수직으로 교차해버리면 유도장애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유도장애를 방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유도전압을 줄이는 게 유도장애를 방지하는 거다. 정리되나요? 됩니까? 예. 그러니까 유도장애 방지 대책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전유도장애는, 전자유도장애는 어떤 원인인가? 그 다음에 유도전압이 생긴다면 걔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자, 유도전압을 한번 구해보자. 66이고요. 성간전압이죠. 60Hz입니다. 그리고 일선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가 60A 흘러요. 자, 전자유도 전압을 구해보래요. 길이는 40km고 이거죠. 그러면 J의 오메가, 이 J는 의미 없어요. 오메가 M의 3배 I0거든요. 그러니까 2파이 주파수 60의 M이죠. M인데 40km 0.05잖아요. 그러니까 0.05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요게 40을 해야 M이 되겠죠. M 값이잖아요. M 값. 요까지가 M에다가 3배의 영상전류 60A. 요걸 계산기 누르면 J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무의미한 거고요. 마이너스 J가 할 필요 없고 크기만 구해보면 전압의 크기를 구해보면 얘가 얼마죠? 136V라고 하는 유도전압이 생깁니다. 요걸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정전유도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전유도장애는 뭐냐? 전력선이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통신선도 이렇게 진행되겠죠? 전력선도 가고 통신선도 가고 그랬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이제 전류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전자유도가 일어나요. 근데 전자유도를 다 경감했는데 그래서 없어졌다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뭐가 존재해? 정전 용량이 존재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뭐가 되죠? 중성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중성점 접지 방식 할 때 중성점에 전이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 상태가 되면 중성점 전이가 생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는 이거 여기서 아까 플러스로 했죠? 마이너스로 해도 관계없어요. 중성점 전이가 있다라고 보고 ES가 있다라고 보면 전류가 합쳐져서 0이 됐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접지 방식에서 구할 때는. 근데 얘는 0이 아니라 여기에 C가 있기 때문에 대지정전 용량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그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가 결국 여기 와서 이 전류가 된다는 거죠. ICS가 된다는 거죠. 얘가 ICS예요. 그리고 여기가 IA, IB, IC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해요? ES라고 하는 이 중성점 전압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아까 구했던 방법 그대로.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동일한 조건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칭자폐법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 조건을 대입해주면 이거죠. 이거 대입해서 생략한다고 그랬죠. 복잡해요. 이것만 해도 여기서 요거 하나 유도하는데도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면 조금 전에 구했던 중성점 전압에 결국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런 전압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압이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아, 각상의 C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럼 C를 같게 해버리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같게 된다라는 건 연가가 되는 거죠. 연가가 돼버리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니까 이거 해봐야 0볼트잖냐. 0이 되니까 유도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 방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지만 사실은 완전히 연가가 됐다면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완전히 연가가 됐다. 그럼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통신선이죠? 그럼 여기가 CS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C가 되죠. 여기도 C가 돼요. 여기고 C도 돼요. 그럼 이 C가 세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압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C 세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이니까 얘는 3C예요. 여기도 대지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기에 3C하고 여기에 CS가 대지잖아요.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무슨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된 거죠. 여기 병렬이고 요거하고 요거 직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지에 뭐가 있어요? 전위가 가해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로 요게 있으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만큼이 유도장애를 또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C 플러스 CS분의 Q 이퀄 CV죠. 그 C에 반비례하죠. V는 C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CS 쪽이니까 3C가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2제로라고 하면 2제로. 이만큼 완전히 공진이 되지더라도 ES라는 전압은 결국은 이만큼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 식이 만들어진 것은 두 개 직렬 연결에 대한 무슨 법칙이죠? 전압 분배 법칙이죠. 결론은 뭐냐? 완전히 연가하더라도 이 정전 유도 장애는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있다 이게 정전 유도 장애 또 생긴다. 그래 또 생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도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그렇죠? 이 C 값들 얘는 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거리하고 관계없냐면 여기도 거리고 여기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 이 C 값들이에요. 얘도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 그러니까 킬로미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마이크로파라드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C 값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전 유도 장애는 송전 거리가 뭐 날아나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C 값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작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도 장애를 줄이려면 뭐가 커져야 되겠어? 이 유도 전압을 줄이려면 결국은 요거 일정하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전유도 장애, 전자유도 장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 정전유도 장애는 이 유도 전압이에요. 영상 전압이에요. 영상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요거는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사이에는 A, B가 있고 여기에는 뭐야? B가 있어요. 요게 B가 통신선이야. 그 다음에 A는 전력선이죠. 그랬을 때 전압이 요만큼 존재하게 될 때 요 ES 있죠? ES. 예? ES가 유도 전압이야. 이걸 구해보래요. 그러면 아까 구한 거 기억하시죠? 전압이 두 개가 분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A, B, B에 남의 거 뭐가 돼? 반비례니까 전체 전압이 뭐야? 이게 ES가 되는 거죠. 요게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유도 전압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유도 장애에서 정전 유도 전압은 통신선 길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묻는 거야. 정전 유도 전압은 분자 분모의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가 약분되면서 선로 길이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전자 유도 장애만 비례하는 거죠. 이거는 전자 유도는 길이에 비례하지만 정전 유도는 길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유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조파 유도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세 번째 유도장애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이리스를 사용하게 되고, 또 선로에서 변압기를 쓰게 되고, 전동기를 쓰게 되고, 뭐 이러면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모닉스.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장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조파 방지 대책 등을 이용해서 유도장애를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조파 필터, 뭐 능동 필터라든지 수동 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필터를 설치하든지 고조파 발생 부하를 따로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조파를 제거하면 유도장애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고조파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고조파에 대한 것은 또 어디서 배웠냐면 회로 이론에서 비정연파에 해석할 때 고조파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따라서 전력선에 대한 유도장애 경감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니다. 유도장애 경감 대책. 이거는 아까 전자유도 전압을 보면 j2의 오메가 m의 3배 i0에서 m이잖아요. m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중성점에 전압이 생기면 유도장애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점에 전류가 흐르면 유도장애가 생기죠. 자, 유도장애 원인은 전자유도장애도 있고 정전유도장애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전유도장애보다 전자유도장애를 먼저 본다면 중성점에 대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유도장애가 많이 생기니까 중성점에 대한 저항값을 크게 해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나 고저항 접지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줘서 지락전류, I0 이것을 줄여주는 거죠. 얘를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유도장애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또 고장이 일어났을 때 흐르는 전류가 영상전류예요. 즉 지락고장이 일어났을 때 흐르는 전류가 영상전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상전류가 흐르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라. 그걸 갖다 우리는 고속도 차단 방식이라고 그래요. 고장전류의 지속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유도장애를 줄일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전력선 측 대책이에요. 다음에 가공 송전선을 지중으로 매설하고 그럼 유도장애 잘 안 생기죠. 지중으로 했기 때문에 통신선하고 거리도 멀게 되겠고요. 지중에 케이블을 썼기 때문에 차폐 케이블이니까 접지를 해서 유도장애를 차단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철탑의 정상 부분에 가공 지선을 설치해서 가공 지선의 도전율이 좋은 전선을 사용해서 낙뢰 보호 외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에 대한 차폐 효과까지 주어라. 그러니까 이 차폐 효과, 차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력선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접지를 한 선을 설치하게 되면 얘가 차폐선이에요. 그러면 유도가 여기에 유도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넘어오는 유도는 대략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효과를 주든지 차폐선을 설치하든지 직접적으로 차폐선을 설치하든지 그래서 유도장애를 줄여라. 요게 이제 전력선 측에서 주로 행하는 유도장애 방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통신선 측에서도 유도장애를 방지를 해야 하는데요. 통신선은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도중에 중계 코일을, 이게 중계 코일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도중을 딱딱딱 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여기를 나란하게 가면 전압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를 끊는 거죠. 중계하고 중계하면 유도 전압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계 코일을 설치하라. 그러니까 병행 길이를 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은 연피 케이블,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도 차폐층이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서 이 연피 케이블을 접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통신선이 있다면 여기에 외피를 납으로 하는 거죠. 납으로 해서 여기를 접지를 하게 되면 유도장애가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신선로 쪽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나 이상전류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유도전압을 강제적으로 대지로 흘려보내주기 위한 이러한 피레기를 설치해라. 강제적으로 유도전압이 들어오면 흘려버려야 돼. 대지로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이 원인은 막지 못하지만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배류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류 코일. 이걸 설치하라. 그러니까 어떤 그 유도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거 선택 배류한다 그러거든요. 이 유도전압에 의한 어떤 이상 전류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유도장애 생길 때, 안 생길 때, 뭐에 달라지냐면 주파수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통신 설비로 보내주는 거, 안 보내주는 거, 이걸 배류할 수 있는 그런 배류 코일을 설치해라. 그래서 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로부터 애초부터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애초부터 안전한 방법. 차라리 옵티컬 파이버를 써라. 광 케이블을 써라. 옵티컬 파이버가 훨씬 더 유도장애로부터 안전하다. 대신에 이 광섬유는 접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꺾어지거나 하면 이제 통신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장단점은 있어요. 또 인장력도 약하니까. 그러나 광섬유는 유도장애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도장애에 대한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런 유도장애에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 아닌 걸 골라봐라. 상호 인덕턴스를 크게 하면 안 되죠. 작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연가를 충분히 한다. 맞는 이야기죠. 고속도 차단한다. 차폐선을 설치한다.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도장애 방지 대책으로서 차폐선을 설치하면 유도전압을 몇 프로 정도 줄일 수가 있느냐. 대략 한 5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최대 50% 정도. 그 다음 한 가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정도라는 이야기 계속 많이 했었죠. 안정도라는 이야기. 기억납니까? 안정도? 안정도란 뭐라고 했어요? 안정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정도라고 한다는 얘기. 안정도. 그래서 안정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정도는 뭐냐? 안정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전력을 무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값이 있는데 그 한계값에 근접하면 안정도가 거의 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한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 안정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정태, 과도, 동태 이렇게 나눠요. 정태는 영어로 하면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그 다음에 동태는 영어로 하면 정태, 동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해요. 과도는 알잖아요. 과도는 과도적인 상태, 이런 얘기한테 정태 상태, 또 동태 상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면 정태는 다이나믹의 반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정태라고 하는 거고 동태는 다이나믹한 상태. 이것을 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안정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의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송수단전 전력이 점점 벌어져서 해가지고 이 얘기는 이거예요. VS, VR, 사인 델타에서 이 90도 가까이 되면 이 얘기 있죠. 델타가 90도가 되면 극한 전력에 다다른다. 극한 전력에 다다른다. 그래서 이 상태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전력을 전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텝 아웃, 탈조라고 해요. 탈조. 동기 이탈, 탈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 이르지 않고, 탈조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고 안정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각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대략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30에서 40도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그 한계값이 바로 뭐야? 안정도다라는 거예요.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정적인 상태예요. 정적인 상태. 즉 불변이란 얘기죠. 불변의 부하. 부하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점점점 부하를 증가하는 거죠. 서서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전송할 수 없게 되겠죠. 그 한계값이에요. 계속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송전이 가능한 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걸 정상 상태, 정태 안정도예요. 그리고 그 상태 극한값. 이게 파워 리미트거든요. 그 상태 파워 리미트는 뭐냐? 이걸 정태 극한 전력이라고 그래요. 정태 극한 전력. 그러니까 정태 극한 전력은 방금 전에 봤던 식으로 계산해요. 이 식으로 정태 극한 전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동태, 다이나믹한 상태죠.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하다는 얘기는 얘는 정태는 전압도 일정하게 두는 거예요. 부하 불변, 개통 불변이에요. 전압도 불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서서히 부하를 증가시켜서 운전할 수 있는 한계값이 극한값인데 그때가 정태극한이라면 이 동태는 뭔 얘기하느냐? 다이나믹한 상태인데 전압이 막 변하는 거예요. 뭘로 변화시키느냐? 자동 전압 조정기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부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적응을 해서 운전할 경우에 그 한계값, 이걸 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게 요구하면 높게 보내주고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과도 상태, 즉 급격하게 외부에서 고장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 만약에 일선 지락이 생겼다. 근데 동기 이탈돼 버렸어. 그럼 안정도가 나쁜 거예요. 근데 동기 이탈하지 않고 운전이 계속돼요. 안정도가 좋아지는 거죠. 아까 그런 상태가 뭐냐? 소리액터 접지가 동기 이탈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외란이 발생했을 때 동기 이탈하지 않고 새롭게 부하를 계속해서 송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될 때, 그리고 그때 극한값을 과도안정 극한전력이라고 하고 그러한 상태를 과도안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안정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안정도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극한전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져요. 즉 다시 말해서 극한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 많이 보셨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얘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히 보이는 게 있죠? 얘를 작게 해줘야 돼요. 얘를 줄여줘야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작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얘를 작게 해주려면 발전기나 변압기를 설계할 때
리액턴스를 작게 설계합니다. 리액턴스를 작게 설계해요. 그런데 이 리액턴스가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설계에 대한 적정점이 있는데 어쨌든 안정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은 게 유리할 뿐이죠. 또 회선수를 늘린다. 이건 병렬로 한다는 얘기죠. 복도체로 사용한다. 이것도 병렬로 한다는 얘기죠. 병렬로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X값이 줄어들겠죠. 다회선이나 복도체를 쓴다. 그리고 X를 보상하기 위한 컨덴서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X를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태 안정도적인 측면을 보면 전압 변동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동태 안정도는 뭐 전압이 변동되면서 견디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많아지면 안정도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부하가 증가해도 일정 전압을 송전할 수 있다면 안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정전압으로 유지해주는 방법을 찾는데 그러한 방법이 안정도 향상 대책이다. 소극여자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압을 신속하게 필요한 전압으로 변성해줘서 일정 전압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스테빌라이저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계통의 안정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어쨌든 스테빌라이저가 안정도를 향상시켜주니까요. 그 다음 계통을 연계한다. 계통을 분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나눈다는 얘기죠. 반대되는 개념이 계통을 연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의 계통에서 정전이 일어나면 다른 계통이 연계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송전이 가능하거든요. 안정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계통을 분리해 놓으면 하나의 계통이 죽어버리면 다 올스톱이죠. 안정도가 불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통을 어떻게 해라? 연계를 하는 것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선로 중간에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선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압 강화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로 중간점에서 전압을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중간 조상기를 써서 전압을 정전압으로 선로 중간점의 전압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안정도가 향상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중간 조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한 방식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안정도 향상 대책이다. 또 안정도는 고장 전류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고장 전류가 있다면 그걸 줄이고 고장이 일어났다면 고장을 신속하게 제거해라. 그러니까 접지 방식에서 안정도가 좋은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든지 또는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한다든지 제거한 후에 신속하게 재패로 운전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취해주면 된다. 이해되겠죠? 다음에 발전기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불평형을 줄여라. 그리고 해서 뭐 조속기 동작,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발전기 회로의 저항을 진열 또는 병렬로 삽입해서 불평형을 작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채용할 수가 있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죠. 송전 전압을 높여줘라.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정태극한 전력이 증가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안정도에 관한 예제가 나온다면 이런 예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단락비를 작게 한다. 이건 아직 우리가 단락비 배워 것은 아닌데 단락비는 이제 동기 임피던스하고 역관계가 있는데 이 단락비는 나중에 배웁니다. 전기 기기에서. 근데 요거는 큰 게 좋아요. 크게 하라. 회선수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전압 변동을 작게 하는 거 맞고요.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찾으시면 돼요. 자, 단락비는 어디서 배운다고요? 전기 기기 시연에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있다라고만 보세요. 지금 단락비 얘기하면 한참 가니까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핵심 관련도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했어요. 정전 유도의 원인은 뭘까요?
정전은 전압이죠. 전자는 전류죠. 그러니까 영상 전압입니다. 전압에 의해서 생기죠. 전압에 의해서.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의 전자유도의 발생 요인은 주로 어느 것인가? 영상 전류가 흘러서 그렇죠. 다음 거 볼까요? 송전선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말이 많아요. 송전선로의 유도장애를 억제하기 위하여 접지저항은 보호장치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 한다.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영상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죠. I0가 증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장애가 어떻게 되죠? 억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옳지 않은 건 얘가 옳지 않은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죠.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내부 이상전압은 그 대부분이 사용 대지전압의 파워값의 4배 이하이다. 그러니까 내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지락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이나 개폐서지 등이 되겠어요.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말고 반대되는 거,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뇌서지 등이 돼요. 요게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보면 이상전압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일선지락시 이상전압이 1.732배잖아요. 다음 문제 보면 다음의 내용은 송전계통에서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도체를 채택하거나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 맞는 이야기죠. 결합 콘덴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전력선 반송 전화 장치에 사용하는 콘덴서입니다. 그 크기는 이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결합 콘덴서라는 이야기도 하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선 반송 전화 장치에 사용하는 콘덴서를 뭐라고 하는가? 결합 콘덴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선 반송 전화 장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산간 지역에 철탑을 가설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속이에요. 전화기 있습니까? 없어요. 자, 철탑과 철탑 사이의 거리는 표준경간, 장경간 해서 뭐 400m, 600m 뭐 이렇거든요. 또 산 하나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선 전화가 안 돼요. 무선 전화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휴대폰은 더 안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무전기 이런 것도 거리적인 제한이 있어요. 곤란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통신을 할까요? 라고 하면 그 전력선에다가 전화기를 물려서 전력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주파수는 60Hz로 일정한 파행이 가는 거고 음성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에서 2만 Hz 정도 되죠. 음성 16에서 2만 Hz 정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Hz 정도 뭐 우리가 보이스 하면은 보통 남자 저음대가 강하니까 200Hz에서 400Hz 정도? 여자 같으면 800Hz 정도? 이렇게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런 주파수가 상용 주파수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력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전화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전화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접 물리면 높은 전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콘덴서를 통해서 물리게 돼 있죠. 결합 콘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선 측에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력선 측에서의 주 대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거고, 통신선에서의 대책은 들어오는 것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이제 그 통신선의 대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소리액터, 차폐선, 전압을 높게, 이게 틀렸네요. 고저항을 넣어서 지락전류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이 틀렸죠. 통신선에 대한 대책은 섞이지 않았네요. 섞였으면 통신선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또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랬네요. 소극여자, 제페로, 역률의 신속한 조정, 리액턴스 X 작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거리가 멀죠.
자, 차단계 고속도 제페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안정도도 향상시킬 수 있죠. 유도장애도 방지시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정도 향상. 안정도 향상. 제페로니까 다시 페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 차단이면 좀 문제가 있지만 얘는 이제 제페로 방식이면 안정도 향상이 주 목적이 되죠. 제페로라고 그랬나요? 차단계 고속도 제페로 방식은 안정도 향상이다. 다음에 안정도 정진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전압 변동을 어떻게 해요? 작게 하고요. 리액턴스를 작게 하죠. 제동 저항기를 설치하고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자, 중간 조상 방식은 뭘까요? 선로 중간에 조상기, 동기 조상기 얘기하는 거죠. 조상기를 연결해서 안정도를 향상시킵니다. 정전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안정도 향상 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거 뭘까요? 리액턴스 감소 맞죠? 제페로 방식 좋고요. 소극여자 방식 차폐선 채용. 차폐선 채용은 뭐죠? 유도장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다음 문제 볼까요?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리액턴스 낮게 제페로 채용. 지락전류 크게 하면 안 되죠. 작게 해야 되겠죠. 고속도 차단.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도장애하고 안정도는 뭐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문제도 쉬워요. 계산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극한 전력은 리액턴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반비례하죠. 반비례. 선로의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극한 전력이 커지고 안정도가 향상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란 뭘까요? 과도 상태가 생겼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값이죠. 부하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가 바로 그러한 과도 상태가 되겠죠. 되겠죠? 부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정태.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유도장애 안정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